네. 잠깐 쉬었죠. 모순율에서 모순율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05 쪽입니다. 105 쪽. 모순율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성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개념이라 판단을 동시에 쓸 수 없다는 그런 규칙인데요. 아까 모순에 대해서 잠깐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 여기서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연역 추리에서. 그런데 이제 그 모순율이라는 거는 어떤 방패도 꿰뚫는 창. 자, 창을 만들어 창. 찌르는 창. 근데 이 창이라는 것이 방패. 이 방패는 이 창을 막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총알이나 창을 막기 위해서. 예? 근데 이거를 방패가 뚫을 수 있다. 어떤 방패든 간에 이 창이라는 거 이 창을 만들었는데 어떤 창도 또 막아내는 방패가 있어요. 이 창은 또 찌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방패가 또 튼튼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결국은 창 만드는 사람, 방패 만드는 사람 자 여기서 어떤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립할 수 없는 그쵸? 성립할 수 없는 모순된 관계가 여기서 발생되는 거잖아요. 창을 만들어서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을 만들었는데 또 방패 만들어서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다. 이렇게 창과 방패를 동시에 판매하는 상인은 모순율을 어긴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두 개를 팔면서. 그럼 창은 왜 만들었고 방패는 왜 만들었어요? 막으려고 하는 거지. 뚫으려고 하는 거지. 예. 이거를 갖고 이 한 사람이 팔면서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습니다. 또 방패를 팔면서 이 방패는 어떤 창도 어떤 총알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바로 이게 모순율이 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율을 지킬 때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상황의 변화를 무시하고 무턱대고 모순율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상황인데 이 상황의 변화를 무시해버린 결과가 되는 거예요. 모순율을 무턱대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자, 하나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상욱이는 공부를 못한다. 상욱이는 공부를 잘한다. 이런 두 판단,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못하고의 판단, 이 판단은 동시에 쓰면 모순율을 어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상욱이는 처음에는 공부를 못했어요. 예,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점점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해 갖고 나중에는 공부를 잘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모순율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순율을 지킨다고 해서 상욱이가 공부를 잘하게 되었을 때까지도 상욱이는 공부를 못한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우리는 어떤 주장도 해서는 안 됩니다. 철학자의 말은 모순율을 어긴 거죠. 왜요? 철학자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그 철학을 세상 사람들한테 설득하고 이론적으로 알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철학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주장도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철학을 왜 해요? 철학자가 왜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또 무기장사꾼이 장터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창은 어떤 방패도 꿰뚫는 창입니다. 그럼 또 몇 달 뒤에 나타나서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막아내는 방패입니다. 자, 이렇게 모순율을 말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렇게밖에 또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왜일까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배중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규칙할 규칙 중에 또 배중률은 뭔가? 논리에서는 맞다 아니다를 분명하게 판단해야 돼요. 아,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데 아니야, 그 논리적으로 안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하고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아리까리하네, 이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논리적 사고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세 번째 규칙 중에 하나인 배중률이라는 것입니다. 이 배중률이라는 것은 중간을 배제하는 규율이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중간을 배제하는 기준이다. 규율이다. 자, 너 오늘 숙제 안 해왔지? 너 이제 선생님한테 반쯤 죽었다. 반쯤 죽는다. 죽는다는 아니고 산다도 아니고 반쯤 죽는다. 네, 죽는다. 산다. 이건 어때요? 분명한 거잖아요. 맞다, 아니다, 죽는다, 산다. 그쵸? 이건 분명한 판단인데 여기에 반쯤이 들어가요. 반쯤. 반쯤 죽는다. 반쯤 산다는 말은 없죠. 반쯤 산다는 말도 뭐 쓸 수는 있겠지만 반쯤 죽을 줄 알아. 네, 반쯤 죽어요. 그럼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이런 그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표현은 대체 뭘까요? 예, 꾸지람을 많이 들을 것이다라는 뜻을 좀 과장해서 표현한 거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식의 말들을 흔히 쓰지만요. 논리를 써서 정확하게 말할 때는 이런 말을 쓰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쯤 죽는다, 이런 말은 논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논리적인 말이 아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인하의 주장은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그러니까 아리까리한 얘기잖아요, 이거. 예, 그죠? 이것도 배중률에 어긋난 잘못된 말이에요. 분명히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정확한 말이 될까요?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하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는 옳지만 저런 점에서는 틀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옳은 점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또 틀린 점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틀려, 이렇게 해 줘야지 그냥 명화는 맞기도 하고 틀기도, 명화의 말은 그래. 근데 그 말에 어떤 점은 옳고 그 어떤 점은 틀리고 이렇더라. 이렇게 해 주는 말이 바로 논리적인 말이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배중률에 어긋난 이런 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귀신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귀신이 있다 없다. 귀신 없어. 그죠? 그 문제는 알 듯 말 듯한데 그러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또 나는 슬기가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는 거는 애매한 거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 바로 배중률에 어긋난다. 즉 논리적 판단이나 추리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 중에 하나가 애매하고 아리까리한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배중률이다. 배중률을 어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거짓말과 오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그 해와 달 동화, 해와 달에 대한 얘기 잘 아시죠? 이걸 한번 상기하면서 추억을, 어렸을 때를 상기하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진행이 돼서 그런데 어머니가 잔칫집에서
떡을 얻어서 이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커다란 호랑이가 한 마리 나타나서 어머니 앞을 떡 가로막았습니다. 호랑이는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타나 가지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뭐 팔 하나 떼주면 안 잡아먹지 하더니 마침내 어머니를 잡아먹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호랑이는 또 어머니 옷으로 갈아입고선 그 오누이가 사는 오두막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꾸며서 말을 했죠. "얘들아, 엄마가 왔다."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방 안에 있던 오누이는 그 목소리를 듣자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목소리 그렇게 신 목소리가 아니에요." 호랑이는 얼른 둘러댔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했더니 목이 부어서 그래." 이것도 거짓말이죠. "그러면 손을 내밀어 보세요. 우리 어머니 손은 희고 고운 손이에요." 그 말을 듣고 호랑이는 재빨리 부엌으로 가서 밀가루를 손에 바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손을 보여줬습니다. 그 손을 보고 오누이는 말하였습니다. "아, 진짜 우리 어머니구나." "이거 뭐예요?" "오류잖아요, 오류." 바로 이게 이제 오류예요. 그러면서 문을 열어줬죠. 그런데 방으로 들어온 것은 호랑이였습니다. 오누이는 재빨리 뒷문으로 달아나 우물가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도 오누이를 뒤쫓아서 우물가로 나왔죠. 그 호랑이는 두리번거리다가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우물물에는 나무 위에 숨어있는 오누이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옳지, 너희들 우물 속에 숨어 있었구나. 이 오류죠. 이걸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호랑이는 이렇게 생각하며 우물 속에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 위에 있던 누이 동생이 호랑이가 하는 꼴을 보고 그만 깔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호랑이는 그제서야 오누이가 나무 위에 있는 것을 보았죠. 호랑이는 나무 위에 올라가려고 애를 썼지만 자꾸 미끄러졌어요. "너희들 어떻게 거기에 올라갔니?" 오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손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어요." 요거 오류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네, 여러분, 거짓말이죠. 그 말을 듣고 호랑이는 손뼉을 쳤습니다. "그래, 손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가면 되겠구나." 오류. 예, 이것도 오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와 달리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자, 판단은요,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주는 길잡이 노릇을 합니다. 이 판단을 옳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판단을 옳게 해야 행동도 옳게 할 수 있는 거죠. 만일 오누이가 문 밖에 서 있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호랑이다라고 옳게 판단했더라면 쉽사리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누이는 판단을 틀리게 한 거죠. 호랑이를 그래서 방 안으로 불러들이는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한 거죠. 판단을 옳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옳은 판단만 또 하고 살지는 못해요. 때때로 틀린 판단을 하고 나서 '아차.' 싶을 때도 있고, 또 틀린 판단인지 아닌지조차 구분 못할 때도 많아요. 이런 모르고 하는 그런 틀린 판단을 논리에서는 바로 오류라고 합니다. 모르고 하는 틀린 판단.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하는 틀린 판단. 예. 판단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잘못하고 살지만 진짜 모르고 했을 때 '아차, 이럴 수가.' 뭐 이럴 때. 그래서 오류라는 거는 바로 거짓말하고 좀 다른 거죠. 오류와 거짓말은 거짓 판단이라는 점에서는 같아요. 판단이 거짓이라는 거는. 그러나 거짓말은 남을 속이려고 일부러 하는 거짓 판단이지만 이게 틀린 거죠. 남을 속이려고 거짓말. 예. 남을 속이려고 하는 거짓 판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류는 오류는 에, 그것이 옳다고 믿고 하는 거짓 판단이에요. 옳다고 믿는 거죠.
얘기를 했더니 옳다고 믿는 거예요. 참기름 바르고 올라오면 되지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이 판단인데 거짓으로 판단한 거기 때문에 그걸 그 참기름을 바르면 된다고 믿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믿고 판단해서 거짓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은 다시 말하자면은 이 거짓말은 속임수고 속임수. 오류는 잘못 판단했으니까 실수. 실수. 요렇게 인제 그 정의를 할 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해와 달의 그 이야기에서 "얘들아 엄마가 왔다." 이거는 호랑이가 오누이를 속이려고 한 거짓말이고 '아 진짜 우리 어머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는 잘못 판단한 거니깐 오류고 오늘 문 밖에 있는 어머니가 진짜라고 믿었던 거란 말이죠. 따라서 거짓말은 정직하지 못한 거짓 판단이고 오류는 정직한 거짓 판단인 셈이다. 이렇게 또 다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걸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오류와 거짓말과 참말을 한번 구분해 보시자고요. 백구 쪽입니다. 토끼. 용왕한테 뭐라 그랬어요? 저는 간을 꺼내서 바위 위에 널어놓고 왔습니다. 토끼, 용왕이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한 간을 빼먹으려고 하니까. 그럼 토끼 뱃속에는 간이 없겠군. 용왕은 또 그렇게 생각했죠. 양치기 소녀는 아 이번에는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유 저 녀석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여우와 까마귀 얘기인데 까마귀님의 목소리는 세상에서 제일 고와요. 여우가 그랬더니 까마귀가 아무렴 내 목소리는 정말 곱지. 예,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토끼하고 용왕, 또 양치기 소년과 마을 사람들, 여우와 까마귀 이렇게 세 옛말에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우리가 항상 들었던 그런 말들인데요. 이 말들 가운데 과연 여기 오류와 거짓말, 참맛을 우리가 지금 학습한 것으로 구분해 보실 수 있겠죠? 네, 한번 잠시 쉬면서 구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학습 내용을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5장에서는 논리적 사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사고의 전개에 있어서 전후의 관계가 일치하고 있는가를 살피고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그런 사고 능력이 바로 논리적 사고다. 그다음에 논리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의 그 설득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섯 가지 설득 요소가 바로 생각하는 습관, 상대 논리 구조화, 그리고 구체적인 생각, 또 타인에 대한 이해, 설득의 다섯 가지 요소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됐어요. 그 설득의 또 다섯 가지 요소 또 따로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설득의 다섯 가지 요소 한번 볼까요? 바로 네. 그다음에 전제들의 참을 근거로 해서 결론의 참을 증명하고자 하는 추리. 연역법 혹은 연역 추리를 얘기했고요. 연역법은 전제의 진리가 그대로 결론으로 이행되는 추리이기 때문에 진리 보존적 추리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귀납 추리. 귀납 추리는 작은 전제들, 즉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실제 사례들로부터 일반적인 것들, 대전제로 나가는 그런 방식을 귀납 추리라고 했고요. 논리적 판단이나 추리 시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규칙들을 얘기를 했죠. 동일률과 모순율 그리고 배중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말, 남을 속이려고 하는 거짓, 그다음에 오류, 그것이 옳다고 믿고 하는 거짓 판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5장에서는 살펴봤습니다. 자, 5장 이것으로
학습을 마치고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